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신축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겠죠? 신축. 우리가 매일 자주 보는 그 라면에 나오는 매운 신자에다가 소축자입니다. 매운 소인데요. 올 한 해 시장 그 매운 소의 의미가 어떻게 될지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가운데에 오늘 신영증권 김학준 센터장님 모시고 개인 투자가 전성시대라는 이슈로 한번 또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우리 시장이 재밌는 게 네, 지수가 코스피 경우 네, 1%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1, 2주 사고 예. 한 2% 정도 지수 낙폭이 되는 날은 거의 3, 4조를 갖다가 개인들이 장끝날 무렵에 사는 예, 진짜 이 개인 투자가 전성시대가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제가 증권에서 취직한 게 1996년인데요. 네. 이게 돈이 움직이는 스케일이 달라지다 보니까 스케일이 달라졌다.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대수의 개념이 잘 매칭이 안 됩니다. 하루에 뭐 몇 조씩 사고 파는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뭐 미국도 뭐 이제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회사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이게 한 17달러 하던 주식이 네. 한 480불 넘어갔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50불 때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게 불과 3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돈 가지고 게임 하듯이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네. 뭐 이제 개인 투자가가 헤지 펀드에 맞서서 뭐 승리를 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근데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뭐 개인 투자가가 뭐 돈을 확실히 벌었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아무튼 뭐 개인 투자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헤지 펀드와 맞설 정도의 조직적인 힘이 생겼다라고 네. 하는 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의 기본적인 논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이 민주주의는 1인 1표지 않습니까? 네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네.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데, 이 주식 시장의 논리는 1주 1표입니다. 한 주, 10주 가진 사람이 한 주 가진 사람보다 발언권이 10배가 되는 겁니다. 배당도 10배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영향력이 커진 거는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1월 들어서 직접 투자 자금으로 들어온 게 24조 4천억 원입니다. 직접 투자 자금. 예, 그 증권회사 계좌로 내가 주식하려고 돈 넣는 게요. 24조 4천?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아.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뭐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뭐 네. 뭐 주식에 한국인들이 주식에 미쳤다 이런 식의 예. 뭐 보도가 나오는 게 주기적으로 있었는데요. 예. 과거에 주식을 열심히 할 때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바이코리아 펀드 할 때 뭐 11조 원씩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1999년에. 99년에. 예, 근데 저 11조 원은 지금의 기준으로 약간 허수인 것이, 지금은 주식형 펀드의 기준이요. 주식을 최소한 6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주식형 펀드입니다. 주식을 한 40% 들고 있다 그러면 혼합형이 되는데, 네. 99년 저 때의 기준은 주식을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전부 주식형 펀드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의 기준이 굉장히 지금보다 굉장히 좀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보면 제 생각엔 저 때도만 월간 4, 5조 들어왔을 테고, 과거에 뭐 인사이트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올 때 2007년도 펀드 붐일 때 한 6조 원 정도 들어왔던 게 월간입니다. 월간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 아. 이건 뭐 24조 원이 들어왔으니 한 달 동안에 지금 돈 들어온 속도는 그러니까 이거 뭐 과거에 못 봤던 일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도 센터장님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2007년 그 당시 서울의 아파트값 대비 지금 아파트값 생각한다면 저때 6조나 지금 24조나 뭐. 4배나 올랐나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걸 말씀드릴 만한 그림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풀린 네. 돈이 그때 뭐 제 추론컨대 한 뭐 1,300조 원 정도 될 텐데요. M2 개념으로. 근데 지금 3천조 원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예. 근데 왼쪽 그림을 한번 또 보시면 이제 조금 이상한 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주식 직접 하려는 24조 원인데 주식형 펀드, ETF 시장을 사는 쪽으로 한 5,500억 조금 들어왔는데, 네.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겨서 주식을 사고 파는 액티브 펀드에서는 2조 1,00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문가한테 안 맡기고
내가 직접 할래 하는 거죠. 그래. 이건 뭐 예.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처럼 뭔가 정보가 많아지고 뭔가 이제 전문가의 권위가 이 지식이 바로 그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면서 중간 매개자가 별로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 결단으로 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은요, 집중 투자입니다. 분산을 좀 덜하죠. 과거엔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열심히 할 때는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순간 이 돈은 분산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한 뭐 작아도 15개에서 20, 30개씩 깔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 투자가가 종목을 뭐 여러 개로 분산한다고 하더라도 펀드처럼 분산할 수는 없고 그러네요. 굉장히 네.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LG전자 이런 무거운 주식들이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거고 네. 미국의 게임스탑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가가 돈을 많이 넣었으니 개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뭐 공매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공매도 반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그 동의하는 입장 아닙니다만은 그 목소리가 높은 거는 어쨌든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의 목소리가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벌써 센터장님께서 개인 투자자에서 개인 투자가로 네. 자가 가로 바뀐 것만 하더라도 예, 벌써 그 위상의 변화가 그러게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돈이 어디서 오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실물 경제는 잘 성장을 못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개발연대부터 뭔가 축적해 놓은 자산이 한국은 그래도 자산을 성공적으로 축적해 놓은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이 4,300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가 한 1,900조 원 되거든요. 실물 경제 크기보다 쌓아놓은 돈이 돌아다니는 규모가 더 큰데요. 근데 지금 이게 한국은행에서 작년 9월 말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이자를 안 주는 예금 쪽에 가 있는 게 1,900조 원이나 됩니다. 1,931조 원이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종류의 자금 중에서 한 100조 원 정도가 최근 1년 동안의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약간은 좀 구조적인 머니무브의 성격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금리가 너무 낮아졌고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면요. 내가 10억 원 있다. 이자 소득세 다 내고 나면 월간 받는 이자가 43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억 원을 있어도 네. 월. 네. 그러니까 이자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금융자산가들이.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부동산이란 게 너무 좀 이제 멀어진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뭐 예금에서 모아서 집 사기는 글렀고 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 사기도 힘드니까 뭔가 절대 저금리에 부동산으로 가지도 못하는 자금들이 지금 주식 쪽으로.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은 안 하고 살 수 있지만 집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세가 됐건 자가가 네. 됐건. 그러니까 집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집을 사기 위한 시드머니를 이 높은 집값에서는 지금 뭐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도권에서 집구하기는 힘든 일이니까요. 네. 뭐 이런 구조적인 성격인 것 같고 또 뭐 약간 분위기 타서 들어오는 자금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 이자를 적게 주는 아직도 예금 쪽에 돈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국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주식을 하는 거는 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가계소득이 잘 안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이 잘 안 늘어난 이유가 이 영업잉여가 이제 자영업인데요. 네. 뭐 자영업자 소득이 최근 10년 동안 뭐 거의 안 늘었고요. 그렇군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거의 이자 소득이 매년 10년 동안 연율화로 4%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10년 따지면 10년 전에 받았던 이자 소득이 지금 반토막이 된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내가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자영업의 뭐 5년 생존율이 한 3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나을 수가 있고 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가게는 이자 소득이 줄지만 어느 나라나 가게는 돈을 빌려주는 대여자고요. 또 기업은 돈을 빌리는 차입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금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게의 부를 기업으로 그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하는 기업 쪽의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 나는 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거죠. 지금 실물 경제 정책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뭐 그 자체가 그렇게 뭐 실물 경제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버블이 심해지게 되면은 뭐 나중에 이제 후폭풍이 좀 걱정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뭐 집값이 올라가는 것과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면 전 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별로 없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실물 경제는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자산 가격만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이나 주택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뭐 주식은 굉장히 소액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주식 투자 인구가 요즘은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 안 하는데 2013년까지 발표를 했어요. 주주수를. 주주수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10%였어요. 2013년에. 네. 지금 뭐 아무리 늘었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10%도 조금 더 많이 잡힌 숫자겠죠.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세 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여러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늘었다도 저는 40%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많이 늘었다고 해도.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식 안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불편함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이주열 하는 총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지역 연준 총재도 조금 자산 버블에 대한 불편함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는데 시장이 꿈쩍을 안 하죠. 꿈쩍을 안 왜 꿈쩍을 안 하냐면 지금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폐 유통 속도는 그 실물 경제의 크기와 그 화폐 영역에서 풀린 돈의 규모를 비교한 거거든요. 네. 이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실물 경제보다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한번 보시면요. 한 20년 전인 2000년 말을 비교해 보시면 그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크기는 명목 GDP는 한 652조 원이었어요. 오른쪽에 두 번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화폐 영역에서 풀린 총통화 M2는 693조 원이었어요. 서로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던 시기가 2008년 리먼 파산 이후인데요. 네. 막 미국이 양적완하고 이랬던 시기인데요. 2008년 말에 보면은 이제 돈이 실물 경제 크기보다 조금 많아지죠. 1150조 원, 1370조인데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이게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1900조 원이고 3000조입니다. 이 현상은 1000조 원 이상. 예, 갭이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에 비해서 돈이 좀 과도하게 풀렸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중앙은행이 뭐 여러 가지 뭐 위기가 닥치고 하다 보니까 돈을 푸는데 자산 버블을 잡기 위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방법은 간단해요. 저 돈을 줄이면 돼요. 맞아요. 긴축을 하면. 근데 지금 어떤 강 큰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겠어요. 미국도 아직까지 코로나 이후로 없어진 일자리가 1000만 개고 네. 한국도 경제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들의 좀 센티멘트는 그런 것 같아요. 중앙은행가들이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죠. 그렇다고 너네가 긴축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저 풀린 돈의 풍선 효과가 여러 자산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풀린 돈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식이 버블이냐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지만 한국 주식이 싸지 않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한국 시장은 늘 저평가였거든요. 늘 그랬죠. 언제나 저평가였는데 지금 2월 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PER이 한 15.6배 정도 됩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홍콩이나 중국보다 높고요. 네. 이탈리아보다는 높습니다. 독일이 15.8배, 어허. 영국이 16배니까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높죠. 나스닥은 30배가 넘죠. 30배가 넘죠. S&P 500은 24배가 되니까 뭐 한국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뭐 대단히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절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쌌던 단계에서도 벗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싸지 않은 단계까지 간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지금 1%가 안 될걸요?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마이너스까지 최근에 갔었죠. 조금 올랐지. 네. 그러니까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피그스를 구성하고 있는 S와 P 아닙니까? 한 7, 8년 전에 재정 위기로 고생했던 나라인데 네. 이 나라의 채권을 내가 이 나라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웃돈을 주고 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의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버블의 원조는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중앙은행가들이 만드는 그러니까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가져오신 이 두 개의 차트, 거죠. 네, 교과서에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재무성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저 국채, 네, 저거는 절대 부도날 일 없기에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먼저 1% 위를 올라섰는데 네, 자칫 망할지도 모른다는 네.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가서 네. 웃돈 줘가면서 저걸 사주는, 그러니까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부터, 이 그림이 현실화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옛날에 학교 때 배웠던 모든 경제학이나 재무관리, 투자로는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면 네, 야, 사람들이 위험을 바라보는 기준이 네, 희미해졌다. 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가 너무 네, 높다고 볼 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다 만드는 게 중앙은행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과 그러면은 포르투갈 채권을 누가 사? 내가 웃돈을 주고 이자를 받는 게 누가 사? 라고는 바보거든요. 근데 그 바보는, 마지막 바보는 중앙은행이 내가 대줄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세상은 실물 경제의 느낌으로 보면은 버블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과한 영역으로 간 거는 맞는데 돈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다른 해석이.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주식 많이 할 때는 한 5, 6조 원 들어왔는데 지금 한 24조가 들어왔다. 근데 아까 우리 MTO 비교해 보시면은 그때보다 1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이 뭐 유동성과 펀더멘탈을 뭐 정확히 나눌 수가 없죠. 다 섞여서 자산 가격 프라이싱이 되는데, 그래도 제 견해를 저는 유동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동성이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뭐 올해 경기가 좋아질 거다.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전 그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절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자산 시장을 지탱하는 요인이고, 저금리하에서 이기지 못한 머니무브가 나타나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시장에는 굉장히 나쁜 사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갖다가 네. 제일 큰 또 금리라는 건 리스크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요인으로 보고 인플레이션이 중요할 텐데요. 네.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따라 올라갈 텐데, 지금 이제 뭐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뭐 올리지는 못하겠죠.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만기가 짧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7일짜리, 7일짜리 금리고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정하는 기준금리 연방기금 하루짜리입니다. 페더럴 펀드 레이트. 예, 단기금리.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은 돈을 풀거나 아니면은 유동성을 걸어들이는 뭐 공개시장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벌써 만기가 10년 되는 금리라 그러면 그건 중앙은행이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 사람들이 10년 후에 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장기적인 금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에 다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올해 눈여겨봐야 될 거는,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박이 생기게 되면 중앙은행의 단기금리와 무관하게 이제 장기금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올해는 금리가 중요하다. 근데 금리를 내재적으로 결정하는 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게 되면은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뭔가 압박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센터장님의 되고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실물 경제 상황 하에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되고 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내지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에 약속한 바도 있으니까 그대로 뭐 제로 근처에서 묶어둔다 하더라도 저 장기 국채 금리 같은 이런 시장 금리는 오를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데요. 경기가 좋을 때. 근데 이제 경기가 좋은 걸 반영하는 것보다 전 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 자체가 경기 좋은 건 주식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별로 안 좋은 건데 네. 지금은 좀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좀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이제 경제적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케인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실물적 현상이라고 봐요. 경기가 좋을 때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소비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케인지안들은 인플레이션을 실물적 현상으로 봅니다. 수요가 좋아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때 인플레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케인지안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뭐 어쨌든 케인즈 경제학의 권위를 가졌던 것도 대공황 때 디플레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방이었던 거고요. 예. 근데 밀튼 프리드만과 같은 이렇게 통화주의자들은 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돈을 많이 풀면 돈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흔해져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케인즈 경제학이 1930년대 이후에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70년대에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케인즈 경제학이 설명을 못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와 실업률이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케인즈 경제학의 실업률도 올라가는데 물가도 그렇습니다. 올라가요. 케인즈 경제학의 잣대로 보면 인플레는 경기가 좋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케인즈 경제학의 잣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때 등장했던 게 밀튼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야, 인플레가 무슨 실물적 현상이야. 이건 중앙은행이 방만하게 돈 풀고 해서 생긴 거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실물적 현상이라고 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권위가 70년대 후퇴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의 현상은 통화주의자들의 견해도 설명이 안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데 인플레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화폐적 현상이라 그러면은 이미 하이퍼 인플레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두 가지 다 지금 설명이 지금 안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 70년대는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중앙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경제에 대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늘고 하는 방만함이 인플레의 원인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돈 풀어도 돈이 잘 안 도는 맞아요. GDP와 M2를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적 현상으로도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돈 많이 푸니까 자산 시장에서만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우리가 구조적인 인플레가 생길 거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저의 관심은 지금 시장이 뭐 이제 유동성으로 돈이 주가가 올라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전 거기도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걸 너무 단선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간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어떤 단계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감하지 않지만 원래 다 섞여 있는 건데 네. 전통적으로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이런 게 일본 시장에서 우라카미 구니오라고 하는 일본의 분석가가 뭐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런 굉장히 이제 좀 정형화된 구분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뒤 섞여 있는데 그 잣대로 보더라도 아니 금융 장세에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가는 경우는 없어요. 금융 장세는 경기가 나쁜데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올라가는 걸 금융 장세라 그러거든요. 그럼 바닥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게 금융 장세인데 네. 지금 뭐 주식이 사상 최고치까지 가는데 그런 금융 장세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 잣대로 말하기는 힘들고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질금리라고 하는 거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네. 우리가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1.1%다 이런 건 명목금리예요. 우리가 보는 금리는 명목금리입니다. 그래서 저 등식을 살짝 바꾸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뭐냐? 물가 상승 인플레에 대한 기대인데요.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또 그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를 뺀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또 발표합니다. 인플레를 뺀. 그러면은 파랗게 칠해진 게 미국의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 굉장히 바닥에 있죠. 네. 붉게 칠해진 기대 인플레는 올라갑니다. 네. 요 두 개를 합친 게 우리가 보는 금리예요. 그럼 네. 지금의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물가 연동 국채에 인플레이션을 뺀 저는 저 파랗게 칠해진 게 실물 경제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된 게 저 값이라고 봐요. 인플레 기대를 뺀 거니까. 명목금리에서 빨갛게 칠해진 거는 저는 돈이 많이 풀리고 화폐적 현상으로서의 인플레 압박이 빨간 거고요.
파랗게 칠해진 거는 저는 케인지안이 인플레를 보는 관점과 유사한 게 물가 연동 국채라고 아하. 해요. 그럼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 아래쪽에 파란 게 올라가야 실물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 물가 연동 국채는 시장에서 거의 실질 금리의 대형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실질 금리죠. 실질 그거 금리라고 자체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물가 연동 국채예요. 그렇습니다. 저게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0년 놓고 봤을 때 경기에 대한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빠르게 칠해진 기대 인플레가 BI라고 하는 그 기대 인플레가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거는 통화주의자들의 돈이 풀린 것을 반영하는 값이에요. 파랗게 칠해진 거는 케인지안적인 값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기대 인플레나 물가 연동 국채라고 하는 게 이 케인지안과 통화주의자들이 보는 관점들이 저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값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이게 그 실적 상세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밑에 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 실질 금리가? 예. 그러면 지금은 거의 전적으로 돈을 많이 푼 것 때문에 인플레가 생긴다 그러면 네. 그 효과가 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 그것이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그러니 좋은 인플레이션은 네. 경기가 활성화되는 가운데에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좋은 인플레이션이고 네. 지금 이거는 돈만 풀려서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네. 특히 뭐 올해는 물론 경기가 작년보다 좋아질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내재된 값을 보면 주식이 이미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잣대는 저는 유동성 풀린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자산 가격의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2008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네.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더 강화되는 게 최근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에 허겁지겁 했던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하거나 좀 돌려 세울 시점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더 세게 해버렸죠. 에이 그냥 뭐 하면서 예, 묶고 더블로 간 거예요. 그럼요. 네. 돈도 뭐 훨씬 더 많이 풀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주식의 스타일도 비슷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나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지만 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종목 바닥에서 10배씩 오르는 그럼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시장의 흐름은 본질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실물 경제 성장은 더디고 중앙은행이 자신 없으니까 계속 돈을 풀고 네. 근데 그 돈이 중앙은행이 돈 풀면서 이 집 가진 사람들, 주식 가진 사람들만 부자가 되라고 푼 건 아니겠지만 실물 경제는 그걸 흡수하지 못하고 자산 시장 쪽에서만 인플레가 나타났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본질적으로 지금과 같다고 보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의 연간 등락률입니다. 네.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주가가 뭐 굉장히 좋았죠. 별로 안 떨어지고 많이 올랐는데 15년하고 18년만 마이너스네요. 2011년도 그랬습니다. 11년도 살짝. 예. 네네. 새 시기의 뚜렷한 공통점은 인플레입니다. 아하. 실물 경제가 좋았어요. 2011년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는 뭐 때문에 생겼냐면 2008년도 리먼 파산 이후로 뭔가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인플레가 생긴 거예요. 케인지안의 시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실물적 현상이었던 거예요. 네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플레가 생겼고요. 2015년은 이때는 딱히 인플레가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2014년 가을부터 중앙은행이 2014년 10월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했죠. 양적 완화 규모를 줄였고 2015년 12월에는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네. 금리를 올렸어요. 맞아요. 포괄적으로 긴축이 이슈가 됐던 시기였고 전 2018년이 올해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좀 인플레이션이 세게 왔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 경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인플레가 생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케인지안의 시각으로 보나 또 보통의 경우나 일반적 경기가 좋을 때 생겨요. 네. 근데 경기가 좋았을 때 도리어 주식은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았을 때. 절대적인 저금리 효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올해 뭐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생길 거냐? 뭐 글쎄요. 구조적 인플레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플레이션은 국지적으로 금년 2분기 정도에 상당히 세게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뭐 경기가 작년도 3, 4, 5월이 미국이 거의 경제 활동이 뭐 그냥 아주 그 락다운이 됐던 시기인데 이제 백신이나 이것 때문에 정상화가 되면 기저 효과가 있는데 기저 효과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지표들이. 특히 또 엄청날 수 있는 게 왼쪽이 미국 사람들의 가계 저축입니다. 연간 단위로 이제 본 건데요. 하하. 이 가계 저축이 소비에서 내가 받은 그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겁니다. 네. 그 남은 게 이제 저축인데 2016년에 1조 1천억 남겼고 2019년에 1조 4천억을 남겼네요. 1조 4천억 달러를. 네. 근데 작년에는 3조 4천억 달러. 그러네요. 그죠? 3조 4,500.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 일자리가 1,000만 개가 없어졌는데. 네. 근데 미국이요 작년에 임금이 안 올라갔어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한 3%대에서 잘 못 올라갔어요. 네. 이게 뭐 기술이 진보가 되고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헤게모니를 가지면서 굉장히 이제 노동이 소외되는 시대다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 작년에 일자리가 1,000만 개 없어졌는데 미국의 평균 임금이 6, 7% 높아졌어요. 이 현상은 뭘까요? 뭐 이렇게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노동자들 월급 올려주는 그 마음씨착한 기업이 있을 리는 없고요. 없어진 일자리가 되게 나쁜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소득층이 없어지고 네. 직장에서 제대로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소득이 있으니까 평균을 낮추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임금 상승률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런 지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저것은 이제 평균의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미국 가계저축 막대 그래프가 2020년에 그 코로나 와중에 저렇게 좋아졌어? 야, 살기 좋아졌네. 아니요. 아니죠. 중하층에서는 정말 죽을 지경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자체가 임금이 별로 안 높다 보니까 실업수당 받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예, 낮고 또 이번에 경기부양에도 뭐 1,200불인가 또 숙여 막 주잖아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힘든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들의 잃어버린 소득은 전부 정부로부터 이전 소득을 통해서 되고 또 코로나 때 움직이지 못한 소비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맞아요. 네. 보복 소비가 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보복 소비.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1월에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겨버렸고 조금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조금 과욕이 있다고 봐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는 전 찬성합니다. 미국의 지금 이제 주당 연방 최저임금이 지금 $10 미친데 이걸 15불로 올린다는 건데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60년대 수준이에요. 전혀 안 올려주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나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최저임금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글쎄. 임금을 올리면 조금 시장에 보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굉장히 세게 가져가면서 1조 9천억 불을 한대요. 저는 2018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그림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주가 꽤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 주가가 떨어진 거는 저는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6년, 17년, 18년 경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2017년 말에 트럼프가 굉장히 파격적인 감세를 해줬습니다. 원래 경기가 좋은데 감세를 해주니까 경기에 과열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세라고 하는 거는 우파의 정치적 의제거든요. 네. 우파의 철학을 따르면서 감세를 해서 인플레가 생긴 거예요. 근데 좌파는 혹은 진보주의자들은 정부가 돈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플레 압박이 있는데 민주당까지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세게 과욕을 하면 전 2018년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시장을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인플레는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네. 근데 2018년도 어느 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주의 선진국은 디플레와 싸워왔지 어느 누가 인플레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도 그런 게 없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시장이 워낙 저금리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 인플레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물 경기의 회복을 반영하는 거기도 했었지만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2018년 케이스를 조금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민주당 신정부가 너무 과욕을 안 부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잘못하면 인플레를 정부의 재정 지출이 굉장히 자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뭐 금리가 중요할 것 같고 금리가 잘 안 올라간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의 힘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지탱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조금 시장이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시기는 대략 한 2분기 중반 이후에 우리가 인플레 지표와 미국의 금리를 조금 열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금 우리 투자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그 기준으로 삼으시기 좋게 이게 분석가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그러면은 미국채 10년물로 해서 네. 어느 정도 레벨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임계점으로 보세요? 시장이 저는 뭐 한 1.5% 정도 되면 확실히 나쁘게 반응할 것 같고요. 아하. 뭐 1.3, 1.4% 정도 되는 시점에서부터가 지금 이제 미국의 배당 수익률보다 미국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레벨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뭐 대략 그 정도 레벨이 조금 시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레벨 아닐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개인 투자가 전성시대. 네. 예, 오늘도 저는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은 설 연휴 잘 지내시고 또 2월에도 시장에서 또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